안녕하세요. 행복 다이어트입니다. 아침에 빵을 먹으면 점심은 얼큰한 라면이 생각나고 저녁은 치킨이나 피자가 당깁니다. 그럼 하루 종일 가공식품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가공식품이 몸에 좋지 않다는 것쯤은 누구나 알겠지만 어떤 근거로 나쁘다고 하는지 생각해 보셨습니까? 우리 아이들이 하루 종일 먹는 것을 꼼꼼하게 들여다보아야 합니다. 이것이 과연 아이의 생명을 지켜내고 살려내는 먹거리인지, 서서히 병들게 하는 먹을거리인지, 날로 늘어가는 첨가물과 설탕에 아이들이 절어 사는 것은 아닌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위해한 먹을거리로부터 아이들의 건강을 지켜내는 것이 바로 우리 부모의 몫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들려드릴 책은 과자, 내 아이를 해치는 달콤한 유혹, 지은이 안병수, 출판사는 국일미디어입니다. 먼저 저자 소개를 하겠습니다. 지은이 안병수, 1956년생, 서울대학교 농화학과와 아주대학교 경영대학원을 졸업했다. 1984년부터 16년간 국내 유명 과자회사의 신제품 개발부와 구매부에서 근무했으며 1991년부터 1994년까지 이 회사의 일본 도쿄 사무소에서 파견 근무를 했다. 우연한 기회에 과자를 비롯한 가공식품의 유해성에 눈을 뜬 후 이 문제를 집중 연구 홍보하고 있다. 머릿말. 얼마 전 대한내과학회는 편말 하나를 갈아 달았다. 성인병이란 용어를 생활습관병으로 바꾸기 위해서다.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성인병이 잘못된 생활습관에 의해 생긴다는 게 그 이유다. 하지만 종전까지만 해도 40대 이후의 성인을 주 타깃으로 했던 성인병, 아니 생활습관병이 최근 들어서 젊은 층까지 무차별 공격한다는 점도 그 결정을 부추겼을 것이다. 이른바 문명병으로 불리는 이 질병은 이제 연령을 초월하는 무서운 병마로 돌변했다.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생활습관병은 암, 심혈관 질환, 그리고 당뇨병이다. 이들 3대 생활습관병은 이미 오래전에 사망 원인의 50% 선을 넘어섰다. 오늘날 절반이 넘는 한국인들이 이러한 질환으로 목숨을 잃는다는 이야기다. 최근 들어 공교롭게도 세계 최대 패스트푸드 체인의 최고 경영자 2명이 잇따라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사인은 심장병과 암이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불상사의 배경에 대해 관심이 없다. 불행을 당한 두 사람 모두 패스트푸드 마니아였다는 사실은 그저 남의 일일 뿐이다. 이 책은 샐러리맨이었던 내가 기막힌 경험을 하고 쓴 논픽션이다. 나는 직업과 관련하여 한때 위기에 봉착했다. 그런데 그 위기는 사실 나만의 문제가 아니었다. 그 안에 식생활과 건강의 함수식이 들어있다는 점에서 우리 모두의 문제인 것이다. 이 책을 읽으면 오늘날 왜 생활습관병이 이토록 맹위를 떨치고 있는지 알 것이다. 그리고 세계적인 식품회사의 CEO들이 왜 젊은 나이에 숨지는지, 많은 전문가들이 왜 그런 일을 빙산의 일각으로 치부하고 있는지도 말이다. 세상엔 너무나 많은 모순이 있다. 우리는 그 모순을 인정하면서도 그다지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는다. 우리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 생활의 한가운데서 그 모순의 따리가 발견되곤 한다. 바로 그러한 이야기를 공유하자는 것이 이 책의 목적이다. 시작에 앞서 나는 한때 유명 제과회사의 중견 간부였다. 내가 하던 일은 과자 신제품을 개발하는 업무였다. 나는 과자를 사랑했으며 과자 만드는 일에 큰 보람을 느끼고 있었다. 나는 제과 업계에 몸담게 된 것을 정말 잘했다고 생각했고 항상 재미있게
또 열심히 일해왔다. 그러나 과유불급이라 했던가. 나의 회사 생활에 암세포와 같은 혹이 생기기 시작했다. 그것은 아주 서서히 자라났다. 너무 자라는 속도가 느려 처음엔 나도 전혀 의식하지 못했다. 우연한 기회에 내가 인지했을 때 그 일은 마치 한여름의 소나기와 같았다. 여름철 소나기가 뜨거운 대지를 일거에 식히듯 그것은 나의 열정을 여지없이 식혀버렸다. 그 후 나는 과거의 내가 아니었다. 늘 나로부터 시작되어 나에 의해 마무리되던 회사의 일들이 나를 외면하기 시작했다. 나는 더 이상 촉망받는 관부사원이 아니었다. 언제부턴가 나는 자조하며 시간만 축내는 삼류 월급쟁이로 전락해 있었다. 결국 나는 그 조직을 떠나고 말았다. 이상한 아이스크림 회사. 지금으로부터 약 60년 전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우리나라가 일제치하에서 해방되던 해 미국 캘리포니아의 어느 작은 마을에서 한 젊은이가 아이스크림 가게를 열었다. 이듬해 그는 아이스크림 사업에 관심이 많고 사업 수완이 좋은 동생뻘의 친척 한 사람을 설득하여 합류시켰다. 두 사람은 힘을 합쳐 신제품을 개발하며 점포수를 늘려나갔다. 그들의 사업 가도는 탄탄대로였으며 해를 거듭할수록 사세는 확장되어 갔다. 창업한 지 10여 년 만에 그들은 미국 전역에 사업장을 갖게 되고 제품 수도 수십 종에 달해 그들의 가게를 찾는 고객들은 한 달 동안 매일 다른 맛의 아이스크림을 즐길 수 있었다. 그러나 이들의 사업을 누가 시샘이라도 한 것처럼 뜻하지 않은 불상사가 생겼다. 사업을 시작한 지 약 20년쯤 된 1967년 창업자 가운데 한 사람이 세상을 떠나고 말았다. 숨진 사람은 나중에 합류했던 동생이었다. 그는 당시 54세, 아직 한창 일할 나이였다. 사인은 심장마비. 회사 일은 순풍에 돛단 듯 번창해 갔건만 왜 창업자 한 사람은 아직 젊은 나이에 불행한 일을 당해야 했을까? 하지만 알고 보면 그를 급습했던 심장마비는 어쩌면 예견된 일이었는지도 모른다. 숨진 그는 100kg을 넘나드는 비만형 체구였기 때문이다. 그런데 문제는 나머지 한 사람의 창업자도 건강이 좋지 않다는 점이었다. 그 역시 비만과 싸워야 했으며 이미 당뇨 증상이 있었고 고혈압 때문에 전전긍긍해야 했다. 직업이 문제였을까? 그들은 지난 20년간 엄청난 양의 아이스크림을 먹어왔다. 신제품을 만들기 위해 또 품질 관리를 위해 먹기 싫어도 먹어야 했다. 그런데 생존에 있는 그 창업자에게는 건강 문제 외에 또 다른 고민거리가 있었다. 그에게는 외아들이 있었다. 그의 아들은 당시 나이 갓 20의 청년이었다. 아직 애송이에 불과한 아들이 그의 사업을 비토하기 시작한 것이다. 그의 아들은 평소 존경하며 따르던 아저씨가 심장마비로 불행하게 세상을 떠난 이유와 아버지가 이렇게 병치레를 하는 이유를 아이스크림에서 찾으려고 했고, 따라서 아버지의 사업을 달갑지 않게 여기기 시작했다. 아버지로서는 당연히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사업을 계승해 주기를 바랬다. 그러나 젊은 아들은 아버지의 뜻을 끝내 거역하고 가출해 버렸다. 그때 회사는 이미 미국 최대의 아이스크림 재벌이 되어 있었지만 그 아들은 아버지의 성공적인 사업에 도무지 의미를 부여하지 않았다. 이 소설 같은 이야기는 실화다. 회사의 이름이나 로고만으로도 묻 아이스크림 마니아들의 발걸음을 흡인하는 세계 최대 아이스크림 체인의 영역의 발자취다. 창업자의 이름은 어브 로빈스, 일찍 숨진 그의 사업 파트너이자 동생은 버트 베스킨, 그리고 창업자의 아들은 지금 채식 운동가로 널리 알려져 있는 존 로빈스다. 이 회사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나는 지금부터 이 회사를 이상한 아이스크림 회사라고 부르려 한다. 내가 과문한 탓일까?
그 회사는 당시 식품업계에 몸담고 있는 나의 판단 기준을 크게 흔들었으며 단순한 흥미거리로만 받아들이기에는 너무나 기이한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이다. 먼저 아버지의 뜻을 거역하고 집을 나간 존 로빈스의 이야기부터 해보자. 그는 세계적인 식품회사의 유일한 상속자로서 엄청난 부귀영화가 보장돼 있는 이른바 재벌 2세였다. 그러나 그는 모든 것을 포기하고 각 결혼한 아내와 함께 브리티시 컬럼비아 해안의 작은 섬으로 들어갔다. 그곳에서 그는 1,000달러도 안 되는 돈으로 10년을 지내는 비상식적인 생활을 했다. 그것도 신혼생활을. 세계적인 갑부의 아들이 왜 그런 행동을 했을까? 정신 이상자였을까? 아니면 젊은이의 단순한 반항 심리에서였을까? 이 모든 의문점은 그 후 그의 일관된 행동을 통해 이해할 수 있다. 알고 보면 그는 자신을 위해 어쩔 수 없이 그 길을 택한 것이었다. 10년간의 섬생활은 그에게 고행의 시간이요, 자기 성찰의 시간이었다. 그는 그곳에서 철저한 채식주의 생활을 실천하면서 책을 한 권 저술했다. 1980년대 후반 미국의 육가공 업계에 큰 파문을 일으켰던 베스트셀러 육식, 건강을 망치고 세상을 망친다가 그 책이다. 채식주의자이자 환경운동가이며 식품 건강 전도사인 젊은 로빈스는 이제 더 이상 재벌 2세가 아니었다. 섬에서 나온 그는 미국 전역을 돌며 식생활과 관련한 건강 메시지를 전파했다. 인간, 자연, 식품의 숭고한 질서를 거역하는 모든 제품을 비판했고 그것과 관련된 회사와 업자들을 고발했다. 물론 부친이 이끌고 있는 아이스크림 사업도 예외가 아니었다. 어느 날 강연장에서 한 참석자가 그에게 질문했다. 왜 부와 명예를 마다하고 부친의 슬하를 떠나셨나요? 그는 거침없이 대답한다. 그때 만일 떠나지 않았다면 아마도 지금쯤 뚱뚱하기 이를 데 없는 제 모습을 보고 있을 겁니다. 지금 저는 행복하지만 거울 속에 비친 뚱보는 결국 행복할 수 없겠지요. 그렇다. 그는 부와 명예보다 건강과 행복을 택한 것이다. 계속해서 이 이상한 아이스크림 회사 이야기를 해보자. 믿음직한 사업 파트너와 사랑하는 아들이 곁을 떠난 창업자 어브 로빈스는 갈수록 건강이 악화되기 시작했다. 그의 콜레스테롤 수치는 위험 수준을 훨씬 넘어 300에 도달해 있었고 악화된 당뇨 증세는 실명과 궤저의 위험까지 예고하고 있었다. 그는 결국 채식주의자인 아들의 권고를 받아들여 식생활을 바꾸기 시작했다. 물론 아이스크림도 입에서 멀리했다. 그러자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 건강이 회복되기 시작한 것이다. 전국의 명의는 다 찾아다녔고 좋다는 약은 다 먹었지만 좀처럼 좋아지지 않던 그의 건강이 아니었던가. 이제 그가 만든 회사에서 나오는 식품을 그와 그의 가족만은 먹지 않는 형국이 됐다. 그렇지만 이러한 내부 사정에는 아랑곳 없이 이 이상한 아이스크림 회사는 계속 번창하여 전 세계로 뻗어나간다. 그가 건설한 아이스크림 왕국은 지구촌 수천 개의 체인점에서 매년 천문학적인 규모의 매출을 올리며 부를 축적해 가고 있다. 내가 이 회사를 이상한 아이스크림 회사라고 부르는 이유는 다음 이야기에서 더욱 빛을 발한다. 글렌 배첼러는 미국 식품업계의 입지전적인 인물이다. 그는 창업자인 어브 로빈스가 은퇴하고 난 후 한동안 이 회사의 회장으로 재직해왔다. 그의 아내는 어느 사석에서 이렇게 말했다. 저의 남편은 회사에선 어쩔 수 없이 아이스크림을 먹지만 집에서는 결코 입에 대지 않아요. 저는 남편이 회사에서 아이스크림을 먹은 날은 금방 알 수 있죠. 그날은 잠잘 때면 늘 코를 골거든요. 배첼러 회장의 건강 역시 아이스크림의 공격을 받고 있었다. 그는 결국 주스 회사로 직장을 옮긴다. 이 일련의 이야기는 코미디를 방불케 한다.
하지만 틀림없는 실화다. 내 판단의 시야는 더욱 혼미해져 갔다. 이 얼마나 무서운 이야기인가. 직업에 대한 회의감. 당시 내가 안고 있는 가장 큰 애로는 건강 문제였다. 가끔씩 무기력해지고 몽롱해지는 빈도가 잦아지는 느낌이었고 항상 피로가 몸에 붙어 다녔다. 30대부터 느끼기 시작했던 이 문제는 40대에 접어들어 더 심각해지는 양상이었다. 분명 나이 탓만은 아닌 듯했다. 담배는 이미 오래전에 끊은 상태였고 특별한 경우만 빼고는 거의 매일같이 조깅도 했다. 나는 건강이 나빠지고 있다는 생각이 들 때마다 조깅이라는 무기를 앞세워 불안감을 평정하고자 노력했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은 되어주지 못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문제는 내가 매일 하고 있는 일 속에서 흥미를 느끼지 못한다는 점이었다. 어느새 나에게 과자는 요람에서 무덤까지라는 멋진 기치의 꿈이 식품이 아닌 피해야 할 식품으로 변모해 있었다. 또 내 생활의 두 가지 점에서 변해 있었다. 술자리라면 누구보다 앞장서서 바람 잡던 내가 언제부턴가 가급적 빠지기 위해 노력하고 있었다는 점이고 또 하나는 그토록 좋아하던 과자를 가능하면 먹지 않으려고 애쓰게 되었다는 점이다. 아침에 잠자리에서 일어나면서부터 시작되는 일련의 일과들은 오로지 생계를 위한 수단으로 전락해 있었다. 나는 웃음을 잃고 있었고 꿈이니 비전이니 보람이니 하는 단어들이 생활 속에서 서서히 휘발되고 있음을 느꼈다. 문득 며칠 전의 일이 생각났다. 퇴근하여 집에 돌아왔을 때 중학생인 아들이 설탕 범벅인 시리얼을 먹고 있었다. 국내 유명 스낵 회사에서 만들고 있는 그 제품은 아들의 둘도 없는 기호식품이다. 나는 과자를 피하면서부터 아들에게 그런 것들을 먹지 말라고 지도하고 있었다. 나는 그날 평소와 다르게 큰 소리로 아이를 꾸짖었다. 다소 의아해하던 아들의 표정이 며칠 지난 지금도 마음을 편치 않게 했다. 분명 그 아이는 아빠가 뭔가 변했다는 생각을 했으리라. 이상한 아이스크림 회사. 자신과 자신의 가족들은 먹지 않는 식품을 만들어 파는 회사. 하지만 세계적인 식품 재벌로 번창했으며 앞으로 더욱 크게 성장 신화를 써갈 그 아이스크림 회사. 그런데 지금 나는 어떤가? 가능하면 먹지 않으려고 하는 식품, 자식에게 먹지 말도록 지도하고 있는 식품을 나는 열심히 만들고 있지 않은가? 내가 하고 있는 일은 어떤 의미가 있으며 나는 어떤 사람이란 말인가? 그날 저녁 나는 광민이를 조용히 불렀다. 그리고 내 능력껏 할 수 있는 가장 쉬운 말로 다음과 같이 이야기를 시작했다. 우리 몸 안에는 신기한 물질이 있단다. 과학자들은 그걸 인슐린이라고 부르지. 너 호르몬이라고 들어봤니? 호르몬이란 우리 몸 안에서 저절로 만들어지는 물질이지. 우리가 공부를 하거나 활동을 할 때 꼭 필요한 물질이란다. 인슐린도 이러한 호르몬의 하나지. 아빠가 오늘 갑자기 인슐린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이 호르몬이 우리 건강에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이야. 이 호르몬에 문제가 생기면 무서운 병에 걸린단다. 당뇨병이나 중풍 같은 병이 그거지. 또 몸이 뚱뚱해진다든가 암의 원인이 될 수도 있고. 그런데 이 인슐린은 설탕을 싫어한단다. 우리 몸 안에 설탕이 들어오면 그것을 치워버리려고 하지. 만일 설탕이 한꺼번에 많이 들어오면 어떻게 되겠니? 인슐린이 그걸 치우느라 무진 애를 쓰겠지. 그래서 이런 일이 자주 생기면 인슐린이 그만 지쳐버린단다. 인슐린이라는 호르몬은 굉장히 중요한 일을 하지만 참을성이 없는 게 문제야. 인슐린이 지쳐버리면 결국 아까 얘기한 무서운 병에 걸리게 되는 거다. 원래 단 것을 많이 먹는 사람은 이가 금방 썩지. 하지만 이가 썩는 건 문제도 아니란다. 아빠가 오늘 냉장고에 있는 것들을 모두 치워버린 이유를 알겠니? 과자나 콜라 같은 것들 속에는 설탕이 무진장 많이 들어있거든. 그건 너도 잘 알지?
아빠가 요즘 과자를 안 먹는 이유도 그 때문이란다. 그런데 과자에는 그런 문제만 있는 게 아니야. 잘 들어보렴. 과자 속에는 또 몸에 해로운 기름 성분이 많이 들어있지. 이런 기름을 먹으면 우리 몸의 세포가 허약해진단다. 세포가 뭔지 아니? 세포란 우리 몸을 구성하는 가장 작은 알갱이를 말하지. 집이 벽돌로 이루어져 있다면 우리 몸은 세포로 이루어져 있다고 생각하면 돼. 즉, 세포는 우리 몸을 만드는 벽돌이나 마찬가지지. 세포가 허약해지면 어떻게 되겠니? 사람이 힘을 못 쓰겠지. 그리고 정상적인 활동에도 지장이 생기고 여러 병에 걸릴 수도 있단다. 요즘 확인된 걸 보면 과자 속에 들어있는 기름이 심장병을 일으킬 수도 있다는 거야. 그뿐만이 아니란다. 우리가 좋아하는 과자나 음료수 속에는 또 여러 가지 화학물질이 들어있는 것도 큰 문제야. 화학물질은 원래 사람이 먹으면 안 되는 거지. 이런 물질이 우리 몸속에 들어가면 암을 일으키는 경우가 많단다. 또 요즘 과학자들이 연구한 걸 보면 화학물질이 우리의 뇌 활동에 큰 지장을 준다고 해. 뇌에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되겠니? 사람이 생각을 제대로 못하겠지. 그리고 정신병에도 걸릴 수 있고. 어떠니? 공부하는 학생들은 특히 이런 거 먹으면 안 되겠지? 이런 무서운 사실들을 전엔 잘 몰랐지. 요즘에 와서 과학자들이 하나 둘씩 밝혀내고 있는 거야. 이제부턴 아빠도 그런 거 안 먹을 거란다. 오늘 아빠가 과자하고 음료수들을 모두 치워서 기분 나빴니? 앞으론 그런 거 먹고 싶어도 참기로 하자. 알겠니? 슬로우 푸드, 삶의 진정성을 회복시키는 움직임. 내가 강민이에게 대략적으로 설명했듯 문제의 줄기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진다. 첫째는 설탕을 비롯한 정제당, 둘째는 쇼트닝과 같은 나쁜 지방, 셋째는 수백 종에 달하는 식품 첨가물이다. 과자도 그렇고 청량음료도 그렇고 내가 이 식품들을 멀리하는 까닭은 바로 이와 같은 문제의 성분이 들어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처럼 식품의 성분을 중심으로 문제에 접근해 가다 보면 다소 난삽한 질문과 만나게 된다. 그런 성분이 단지 과자나 청량 음료에만 들어있는 것일까? 그래서 그 식품들만 피하면 되는 것일까? 이렇게 생각할 때 사태가 녹록치 않음을 알게 된다. 불행하게도 문제는 이들 몇몇 기호식품에만 국한되는 게 아니다. 매일같이 우리 식탁에 오르내리는 모든 가공식품에 이 난제가 도사리고 있는 것이다. 자, 여기서 함께 생각해보자. 지금 가까이 있는 가게의 식품 코너를 가보자. 편의점도 좋고 슈퍼도 좋고 대형 할인점도 좋다. 아무 가공식품이나 집어 들여다보자. 이들 세 가지 문제의 성분이 없는 제품이 있는가를. 가공식품이라는 너울을 쓴 제품이라면 거의 빠짐없이 이러한 혐오 물질들이 들어있다. 따라서 나는 과자만이 아닌 모든 가공식품을 끊어야 한다는 결론에 이른다. 단지 과자나 음료수 몇 가지만 멀리하는 일이라면 그다지 어려움이 없다. 하지만 그것이 모든 가공식품에까지 확대된다면 결코 만만한 일이 아니다. 이들 가공식품은 물이나 공기처럼 아무도 모르는 사이에 이미 우리 일상생활 속에 깊숙이 들어와 있기 때문이다. 이제 내가 왜 이 책을 쓰게 되었는지 말할 때가 됐다. 나는 과자 회사를 그만둔 이후 가공식품을 일절 입에 대지 않고 있다. 가공식품을 먹지 않으면서 내 생활은 너무나 밝고 건강하게 변하고 있다. 물론 이 점에 대해서는 나의 가족도 마찬가지다. 그러나 나는 나의 친구, 친지, 이웃 사람들이 여전히 그 식품을 먹는 것을 본다. 그것도 아주 많이 먹는 것을 본다. 이제 이 책의 결론을 말할 때가 됐다. 처음 길을 잘못 들어선 가공식품 산업은 지난 1세기 동안 생활습관병이란 신조어를 만들어내며 인류의 건강을 크게 훼손하고 있다. 이와 같은 그릇된 식생활 풍토가 금세기에도 지속된다면
그 결과를 예상하기란 어렵지 않다. 미국의 건강 컨설턴트들이 그리는 50년 후의 시나리오는 차마 인용하기 민망할 정도로 처참하다. 하루빨리 범사회적인 조치가 취해지지 않는 한 그 비참한 미래는 곧 현실로 다가온다. 우리가 시종일관 주장해온 바꿔야 한다는 명제는 이제 더 이상 강조하지 말자. 중요한 것은 어떻게 바꿀지이다. 어떤 방법을 통해 바꿔야 할지 머리를 모을 때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바꾸는 일은 의외로 어렵지 않다. 소비자가 바꾸겠다는 의지만 있으면 충분히 가능하다. 예를 들어보자. 아질산 나트륨을 사용한 햄, 소시지 등을 잠시만 구입하지 말아보자. 이러한 육류식품을 잠시만 집에서 만들어 먹자. 소비자들의 이 뜻은 순식간에 육가공 업체에 전달된다. 그들은 당장 이 무서운 첨가물을 빼고 제품을 만들 것이다. 또 인공조미료 범벅인 인스턴트 라면을 잠시만 사 먹지 말아보자. 다소 불편하더라도 집에서 국수를 끓여 먹어보자. 라면 회사들은 당장 천연 조미료로 맛을 내는 연구에 들어갈 것이며 어렵지 않게 소비자를 만족시키는 색다른 스타일의 라면을 만들어낼 것이다. 늘 빠름의 중요성을 설파해온 윤 박사도 음식 문화에서는 느림을 찾으라고 충고한다. 다시 나의 이야기로 돌아와서 글을 맺고 싶다. 나는 10년이 훨씬 넘게 과자를 비롯한 각종 가공식품 탐닉자로 생활해왔다. 나는 그 식품들이 신체적, 정신적 건강에 어떤 악영향을 미치는지 몸소 체험한 사람이다. 이들 문제의 식품을 일절 입에 대지 않는지 약 4년이 경과한 지금 나의 건강 상태가 어떻게 호전됐는지 정확히 느끼고 있는 사람이다. 나는 또한 슈크림이라는 과자를 직업적으로 먹어온 내가 매우 좋아하는 사람을 암으로 잃고 마는 쓰라린 기억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나는 과자회사에 근무하며 평소 내가 존경하던 선배들이 불행한 노후를 겪는 사례를 수없이 보아온 사람이다. 나는 주변의 친한 사람들에게 나의 경험을 가끔 이야기하곤 한다. 물론 가공식품을 먹지 말라는 충고의 이야기다. 그들은 대부분 겉으로는 동의하지만 여간에서 실천에 옮기지 않는다. 그들 가운데는 가끔 나의 이야기에 크게 동의하면서도 현재 누리고 있는 편리성의 가치가 수명을 몇 년 줄이는 것보다 더 클지 모른다고 반론을 펴는 사람도 있다. 그러나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은 자신의 착각을 곧 깨닫게 될 것이다. 생활습관병이란 그렇게 간단한 게 아니기 때문이다. 잘못된 섭생이 불러오는 재앙 속에는 고통스러운 노년의 연장이라는 더 고질적인 불행이 도사리고 있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보면 나의 생활습관병은 나만의 문제가 아니다. 그것은 내 가족의 문제고 내 이웃의 문제며 나아가 내 주변 모든 사람에게 문제가 되는 커다란 사회악의 하나다. 바야흐로 웰빙 시대다. 또 언론에는 최근 헬스테크라는 용어도 심심찮게 등장한다. 하지만 아직도 웰빙이니 헬스테크니 하는 말이 일부 부유층의 전유물인 듯 인식되는 경향이 있다. 나는 이 개념을 우리의 평범한 일상 속에서 얼마든지 구현할 수 있다고 본다. 그것이 바로 식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웰빙이요 헬스테크다. 가공식품에 들어있는 유해물 문제, 영양 결핍 문제를 정확히 알고 그 위의 요인에 적극 대처하는 일이야말로 이 시대의 가장 현명한 웰빙법이다. 그것은 처음에는 다소 불편하고 시간 투자가 필요할지 모른다. 그러나 그 결과가 주는 선물은 잠옷 위대하다. 가공식품을 끊고 달라진 10가지 현상. 1. 밥맛이 좋아졌다. 2. 소화불량 증상이 없어졌다. 3. 푹 잘 수 있다. 4. 잃어버린 새벽 시간을 되찾았다. 5. 머리가 맑아졌다. 6. 피로감이 사라지고 몸이 가벼워졌다. 7.
눈의 충혈 현상 등이 없어졌다. 8. 감기에 걸리지 않게 되었다. 9. 변비 증상이 사라졌다. 10. 이가 시리지 않다. 지금까지 과자, 내 아이를 해치는 달콤한 유혹을 들려드렸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